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폭발했다. 엄마가 징그럽게 혜진이 시집살이 시키고 못 살게 구니까 그렇잖아. 오죽하면 저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겠어?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고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그렇게 시켰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희들 결혼하고 5년 동안 며느리가 집에 온 게 과연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다 꼽아도 매년 설에 한 번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구박할 시간이라도 있었니? 폭풍처럼 쏟아지는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는 안 낳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명절 때 아프다고 못 온다고 해서 쉬라고 했어. 매년 내 생일에는 회사 일 바쁘다고 해서 일 보라고 했어. 그래, 내 생일 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매년 보내준 건 이 정도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았어. 눈물이 나왔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봐줬어야 한다는 거냐? 1년에 겨우 한 번 시댁에 오면서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는지 한번 말해봐. 그리고 시댁에 오기 싫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야? 아들은 계속 침묵했다. 오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도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병신 만들어. 그것도 나만 몰래 짜고.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뭐 하는 놈이야? 그런 걸 동의하고 같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매일매일 젊은 나이에 죽은 며느리가 불쌍해서 울고 혼자 그 큰일 치렀을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들은 체념한 듯 거실 바닥에 앉아서 푸념처럼 쏟아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중간에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건데? 엄마,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살게 해줘. 나 좀 살려줘. 엄마, 제발! 평소에 엄마가 허구한 날 전화하고 문자해서 혜진이한테 오늘은 뭐 먹고 싶으니까 장 봐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시키고 집에 오면 엄마 허리 아프다며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라고 하고 음식 해놓으면 음식이 이게 뭐냐며 사돈 오이 먹는 풍습 다르다더니 너희 친정에서는 이게 음식이라고 해먹나 보다 하면서 친정까지 흠잡고 한두 가지야? 내 입으로 다 나열하기도 벅차. 뭐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엄마, 나이 먹고 늙었으면 제발 곱게 늙어.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며느리 보니까. 왜? 엄마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한 거 똑같이 다 갚아줘야겠어? 요즘 누가 그런 시집살이 당하면서 살겠어?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어느 봄날 정혜야, 날씨도 좋고 백화점 세일도 하는데 우리 애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수다도 떨자.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날 나는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만나.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고 세일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사입자며 백화점에 갔다. 4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내리쬐는 백화점 3층.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것저것 아이 쇼핑이라도 하자 하며 둘러보고 있었다.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친구들 덕분에 겨우내 씻어내지 못했던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정혜야, 이거 어때? 이번에 세일하는데 괜찮지 않아? 성수기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물었다. 야, 옷 색깔도 칙칙한데 화사한 거 이런 거 하나 둘러줘야지. 친구는 내 얼굴에 스카프를 대보며 말했다. 색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 우리 나이엔 좀 과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니까 화사한 거 해야지.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한데 화려한 거 해야 얼굴보다 스카프로 시선이 분산돼서 젊어 보이는 거야. 그러셔요?
우리는 웃으며 매장을 빠져나왔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남편과 자식들 흉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정순이가 어김없이 남편 자랑 자식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정순을 보며 성숙은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긴다. 정순은 매번 같은 자랑을 끝없이 하는 친구였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말했다. 이제 백화점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서서히 가자는 말에 다들 일어섰다. 백화점을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내 눈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인지도 안 되면서 시공간에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향수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그 가늘고 긴 목선,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 특유의 자세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내 며느리 혜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반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조차 보지 못했다. 혜진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혜진아.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내 눈앞이 아찔해졌다.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성수기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 정혜야? 저 사람 내 며느리 아니야? 맞네, 정혜 며느리. 근데 재작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성수기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돌아보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뭐? 정의 며느리? 그 순간 혜진은 쏜살같이 자리를 뜨더니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천마디의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친구들이 나를 부축했다. 정혜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물 좀 마실래? 여기 앉아.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나 집에 가봐야겠어. 미안해. 친구들과 급히 헤어진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온몸이 떨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수야, 퇴근하면 집에 좀 와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라면 와.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억 속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년 반 전 그날 아침,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큰일이 났어요. 혜진이가 사고가 났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어? 많이 심각해요. 엄마는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일단 처가 식구들이 오셨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엄마, 제발요. 엄마는 무리하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요. 나중에 제가 상황 봐가면서 연락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오후가 되어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몇 차례 더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해 며느리 전화로도 해보았지만 며느리 전화 역시 받지 않았다. 아이고, 어느 병원인지라도 물어볼 걸. 갑자기 경황 없어서 안 물어봤네. 이걸 어쩐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 혜진이는 좀 괜찮니? 엄마, 지금 혜진이 장례 치르고 있어요. 내일 발인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다. 겨우 물었다. 어느 병원 장례식장인데. 엄마는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어떻게 며느리 장례식에 시어머니가 안 가?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어느 병원인데? 아니야. 엄마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아들은 나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혼자 집에서 며느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이해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오죽하면 나에게도 못 오게 하고 그냥 저렇게 아내를 보냈을까? 그리고 아들은 나를 생각해서 내가 힘들어할까봐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를 마주친 것이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마침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불 다 꺼놓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아들은 거실에 불을 켰다.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준수야,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혜진이가 죽은 게 아니었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 너희 아내가 살아있더라. 아들은 털썩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근데 어떻게 마주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만났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냐?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너는 뭐 하는 놈이야? 그런 걸 동의하고 같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매일매일 젊은 나이에 죽은 며느리가 불쌍해서 울고 혼자 그 큰일 치렀을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들은 체념한 듯 거실 바닥에 앉아서 푸념처럼 쏟아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중간에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건데? 엄마,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좀 살게 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1년에 한 번 설에만 오는 며느리 오후에 느지막하게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늦은 점심 차려주면 먹고 겨우 밥 숟가락 빼면 친정에 간다며 갔고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는 안 낳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명절 때 아프다고 못 온다고 해서 쉬라고 했어. 매년 내 생일에는 회사 일 바쁘다고 해서 일 보라고 했어. 그래, 내 생일 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매년 보내준 건 이 정도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았어.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봐줬어야 한다는 거냐? 1년에 겨우 한 번 시댁에 오면서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는지 한번 말해봐. 그리고 시댁에 오기 싫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야? 아들은 계속 침묵했다. 오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도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병신 만들어? 그것도 나만 몰래 짜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징그럽게 혜진이 시집살이 시키고 못 살게 구니까 그렇잖아. 오죽하면 저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 왜? 거짓말한 우리만 문제야? 엄마가 원인 제공한 거잖아. 자업자득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고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그렇게 시켰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희들 결혼하고 5년 동안 며느리가 집에 온 게 과연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다 꼽아도 매년 설에 한 번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구박할 시간이라도 있었니? 폭풍처럼 쏟아지는 내 말에 아들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더 크게 대들었다. 명절이 문제가 아니잖아. 평소에 엄마가 허구한 날 전화하고 문자해서 혜진이한테 오늘은 뭐 먹고 싶으니까 장봐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시키고 집에 오면 엄마 허리 아프다며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라고 하고 음식 해놓으면 음식이 이게 뭐냐며 사돈 오이 먹는 풍습 따르라더니 너희 친정에서는 이게 음식이라고 해먹나 보다 하면서 친정까지 흠잡고 한두 가지야? 내 입으로 다 나열하기도 벅차.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 거짓말은 누가 한 거야? 혜진이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진짜 내가 그런 톡을 봤단 말이야? 나는 진짜 결단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 내가 다 봤어. 엄마가 톡 보내고 시킨 거 다 봤다고? 오죽하면 여기만 왔다 가면 혜진이 매일 울었어. 밥도 못 먹고 토하면서.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엄마, 나이 먹고 늙었으면 제발 곱게 늙어.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며느리 보니까. 왜? 엄마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한 거 똑같이 다 갚아줘야겠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 요즘 누가 그런 시집살이 당하면서 살겠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럼 증거를 대봐. 안 그랬다는 증거 말이야. 참 기가 막혀서 죽겠네. 며느리 죽었다길래 전화번호도 다 삭제하고 남아있는 게 없었다. 눈물이 나왔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었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귀 밑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매일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뭔가? 1년에 한 번 설에 오는 며느리는 오후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늦은 점심 차려주면 겨우 밥숟가락 빼면 친정에 간다며 갔다. 그런데도 나는 며느리를 위해 명절 음식 따로 하고 특별히 준비했다. 음식 해놔도 먹을 사람도 없고 오는 손님도 없어서 명절이라도 딱 차례상에 올릴 것만 간단하게 이제는 많이 간소화했다. 그나마 아들 며느리가 올 때는 명절 음식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아들 며느리 먹일 음식을 따로 했다. 그리고 명절 준비도 음식도 모두 내가 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며느리가 결혼 전에 집에 한번 인사 왔을 때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해서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 그럴 필요 없다. 나더라. 내가 할게. 했던 게 결혼 후에도 계속 버릇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며느리 버릇을 잘못 들였나? 했었는데 안 시켜도 시댁에 오기 싫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것도 내가 매번 전화해서 불러서 음식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시켜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사람도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며느리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 뛰쳐나간 며느리는 아직 아무 연락도 없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싫다고 죽은 척하는 며느리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성수기가 전화를 했다. 정혜야? 내가 궁금한데 연락을 못했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너 좀 괜찮아?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잠깐 나올래?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계속하게 되지. 그러지 말고 잠깐 나와 바람이라도 쐬게. 친구의 권유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귀찮았다. 정수가 고맙지만 나 지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있을게.
그래도 그렇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지. 내가 갈게. 잠깐이라도. 성수기의 성화에 그러라 했다. 1시간 후 성수기가 도착했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다. 정혜야, 너 많이 야위었네. 제대로 밥도 안 먹었구나. 성수기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너 이러다 병들어. 좀 먹어야지.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장면이 도착하자 야, 이럴 때는 달달한 거 먹어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지. 조금이라도 먹어봐.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서 연락 왔어? 밥을 먹고 나자 성수기가 물었다. 응. 그날 저녁에 아들을 불렀어, 내가.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나는 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성수기에게 말했다. 성수기는 우리 집 사정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다. 야, 그게 말이 돼? 준수가 그 여시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야, 무섭다. 정말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네. 앞으로 어떡하려고? 내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 아직 아무 생각 없어. 그래, 뭐가 급하겠냐? 천천히 생각해라. 어차피 며느리는 평생 너 안 보고 살려고 작정했던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아무 연락도 없어. 아마 두 사람 다 나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 준수도 분명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성수가, 넌 내가 며느리한테 심했다고 생각해? 성수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쎄, 너는 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가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날카로울 때가 있어. 특히 가족들한테. 나는 놀랐다. 내가 그런가? 응, 너는 좋은 뜻으로 말해도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예민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성수기의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 행동들이 혹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렇다 해도 시집살이 시켰다고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였을까? 그래도 성수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오기 싫다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성수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오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어차피 자식과는 신뢰가 다 무너지고 화해하기도 너무 큰 일이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찌르고 파헤쳐져서 잊혀지지 않았다. 늙었으면 곱게 늙으라고. 문득 결혼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4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올해 74세가 되었다. 28세에 남편과는 친척 언니의 소개로 선을 봐서 결혼했다. 남편은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의 오남매의 장남이었다.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본인 기술 있고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해서 가족들 밥 굶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 후 시집살이는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신우들 셋의 시동생 하나였는데 신우들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속옷 하나도 자기들 손으로 빨아 입지 않고 일을 시켜댔고 하나 있는 시동생은 거의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자식도 아들 하나만 낳고 말았다. 그것도 많은 비난과 시집살이를 당했다. 어차피 아들 낳아놨어도 나는 내 자식 얼굴 보는 것은 밤에 잘 때뿐이었다. 일하느라 아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시댁 식구들을 모두 먹여 살리고 건사하고 챙겨야 하는 처지였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시고는 그때부터 너는 이 집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아버지 대신이다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혼자서 세상에 나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남편이 결혼 당시 35세였는데 그때는 카센터를 차려서 그래도 안정되어 갈 때였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벌어도 내가 칼국수를 팔아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온 가족이 다 끝도 없는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줘야 했다. 큰 신우는 미용기술 배운다며 학원비 달라고 해서 주면 며칠 못하고 때려치우고 또 공무원 공부한다고 학원비에 용돈 내. 그러면서 남자친구들만 만나고 다니고 작은 신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들에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힘들게 뭘 하려고 하느냐며 만류하고 신우들 학원비 용돈 시동생 경찰서에서 빼내느라고 들어간 돈만 해도 말도 못한다. 그리고 신우들 시동생 결혼 비용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느라 허리 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20년 전에 남편이 뇌출혈로 저 세상으로 가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시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시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며느리에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나를 두려워했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처음 혜진이가 집에 인사 왔을 때가 생각났다. 어느 날 아들 준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사귄 지 1년쯤 되었다고 했다. 아들이 나이 먹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던 터라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른다. 아들 준수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얌전하고 예쁜 아이였다. 하지만 왜인지 내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것 같았다. 아이고 그래 나도 이제 시어머니구나 그래서 긴장했나 보다. 이 아이에게는 시집살이 안 시키고 딸처럼 대해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결혼한 후 명절에 혜진이가 왔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려 했지만 내가 또 말렸다. 아직 젊은 새댁인데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왜 표정이 어두워 보이지? 내 의도는 좋았는데 어딘가에서 소통이 단절된 것 같았다. 혹시 내 방식이 그녀에게는 부담이었을까? 내가 배려라고 생각한 것이 그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을까? 집안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나도 모르게 내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 시어머니는 내게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시켰다. 혹시 나도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잘못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수기가 다시 찾아왔다. 정혜야, 좀 어때? 그 일 이후로 어때? 괜찮아. 성수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정말? 내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솔직히 괜찮지 않아. 그럼 한번 봐봐. 며느리에게 연락해봐. 내가 어떻게. 그 일 이후로 연락도 없었는데. 성수기가 내 손을 잡았다. 정혜야, 난 널 40년 넘게 봐왔어. 내가 얼마나 독하고 고집 센 여자인지 알아. 시집살이 할 때도 그 악착 같은 성격으로 버텼잖아. 근데 그 성격이 때로는 내 자식들한테도 나온다는 걸 내가 모를 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넌 항상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어. 요리도, 집안일도, 심지어 명절 준비도.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았지. 며느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아직 젊은데 고생하지 말라면서 내가 다 했잖아.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겠지만 혹시 그게 그 애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정말로 혜진이가 편했으면 했어. 내가 겪은 시집살이를 그 애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알아. 하지만 간혹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 내가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니 그 애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다. 확실히 혜진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말렸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도 같다. 내가 정말 그랬을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성수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어느 날 성수기가 또 찾아왔다. 정혜야, 이제 좀 연락해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너 이렇게 그냥 넘기다가 나이 더 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더 외로워진다.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게 그렇게 쉬워?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게 내가 그들의 거짓말을 용서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야? 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성수기가 한숨을 내쉬었다. 정혜야, 내가 그렇게 완고하니까 며느리가 너를 무서워했던 거 아닐까? 사람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특히 가족이라면 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니?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아니, 그저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을까? 1년에 한 번 보는 며느리에게 정혜야, 때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을 무섭게 할 수 있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어. 그렇게 한 달여가 시간이 지나갔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수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래. 어쩐 일이야? 별일 없지? 그럼 별일 없지.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도 마음 안 편했어. 그냥 그렇다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다음에 또 전화할게. 저기, 너는 별일 없니? 그럼 나도 별일 없지. 근데 혜진이도 잘 있어? 엉, 잘 있지? 그래, 알았어.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성숙이 말이 맞는 걸까?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됐을까? 내가 과연 무서운 시어머니였을까? 혜진이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다.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자주 오가는 것은 그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갔고,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어쩌면 서로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전화기를 들어 그 번호를 누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거짓 장례식으로 시작된 비극은 그렇게 미완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화해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을 내딛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내가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을까?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만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